그러면 첫 번째로 정보사회와 정보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며 정보과학의 발달이 정보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과학이 다른 학문과 융합되어 발전된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총 3개 있습니다. 정보사회, 소프트웨어, 정보과학인데요. 정보사회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는 경제 및 사회 문화 활동에서 정보의 생산, 공유,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된 원인에는 컴퓨터와 다양한 사물,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한마디로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사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여 활용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혼자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대신 자동으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정보사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활용과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이제 정보과학이 뒷받침되어져서 가능해진 건데요. 정보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됩니다. 정보의 특성과 행위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다루는 것이 정보과학인데요. 정보과학은 요 밑에 보이는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과학의 이론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화장품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화장품과 비교를 하면서 다시 화장품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정보 과학 기술의 역할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표현, 처리, 저장, 공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보, 과학, 지식과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 분야, 응용 분야, 활용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의 이론 분야는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계산과 자료 구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되는 분야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설계와 구현에 대한 것으로 인공지능, 그래픽스, 기계학습, 정보 보안, 데이터 마이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활용 범위는 활용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개인 맞춤형 의료 진단 서비스, 안구 마우스, 그리고 인공 시각 등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장품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보과학의 이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화장품과 비교를 하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화장품과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분야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를 뜻합니다. 즉 화장품에서는 천연자원인데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본연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재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자료에 필요한 것들로 추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자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자 목표로 하는 거에 해당하는 것들만 추출해내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즉, 화장품 원료를 추출해내서 화장품으로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야겠죠. 이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컴퓨터가 이해하기가 쉬울까, 효율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반대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2차원의 표의 형태 등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기술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위한 절차를 정리해 나가는 것들을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걸 화장품으로 얘기를 하자면 메이크업 순서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들어갈 텐데 그것들을 그냥 함부로 여러분 마음대로 화장을 한다고 하면 잘 화장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정보과학 이론 분야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진짜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명령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컴퓨터 구조 및 설계인데요. 컴퓨터 구조 및 설계는 화장품 공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료를 저장, 관리,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컴퓨터 구조 및 설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저장 장치의 회로를 설계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동될 수 있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영체제인데요. 이러한 컴퓨터 구조 및 설계로 되어 있는 컴퓨터 자체만으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를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바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즉, 화장품에서 얘기하자면 화장품 공장만 있다고 공장이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 안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그 공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될지를 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통신인데요.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와 외부와의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화장품으로 따지면 유통에 해당하는데요. 즉, 화장품을 공장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매장에 보내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보과학 이론 분야에서는 데이터 통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응용 분야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설계와 구현입니다. 즉, 아까 이론 분야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해내는 분야를 응용 분야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는 크게 그래픽스, 데이터 마이닝, 정보 보안으로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스라는 것은 영화 CG, 컴퓨터 그래픽스를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물보라라든지 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그래픽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 제작에 사용이 되고요. 이는 크게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게임 프로그래밍 분야로 게임 설계 및 구현을 하게 되고, 또한 그래픽스를 활용해서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것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버튼을 누를지, 어디에 버튼을 놔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많은 정보들을 생산해낸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서 유용한 지식을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계학습으로 통해서 학습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개발이 돼서 인간의 지능까지 간 것을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보 보안인데요. 이 단원, 정보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정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접근, 사용, 위조, 변조 등으로부터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분야에는 현실 세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진짜 실생활에 사용되는 분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홈네트워크, 미디어 아트, 데이터 과학, 증강현실, 의료정보, 자율주행 자동차 등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보과학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 특성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정보과학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와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정보과학 전공 분야의 직업 정보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룹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만질 수 없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드웨어는 컴퓨터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니터, 본체, 마우스, 키보드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과학 분야와 활용 분야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직업군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영상인식 전문가, 인공지능 개발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계획하고 분석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성능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요. 빅데이터 전문가는 대용량의 정보를 수집, 구축,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거나 새로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영상인식 전문가는 영상 이미지의 특수 효과를 다양하게 연출해내거나 여러 가지 그림 정보나 동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인공지능 개발자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학습, 추리,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추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정보과학 기술이 활용된 진로 분야에는 예술, 행정, 의료, 과학, 축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에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등 많은 예술 분야에 활용하여 관객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의료에서는 인공 시각이나 감각 기능을 갖춘 의수 등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원격 진료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축산업은 실시간으로 축산의 환기시설 모니터링, 가축 질병과 화재 등 조기 탐지를 통해 신속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교통정보, GPS 정보 등 여러 가지 행정 정보들을 통합해서 정책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의 실험, 훈련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고요. 스포츠는 선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수들에 맞는 운동을 트레이닝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단원을 마무리해보자면 정보사회와 정보과학은 핵심 개념으로 정보사회, 정보과학,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정보의 생산, 공유,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요. 정보사회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대량의 정보를 활용하고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보과학은 정보의 표현, 처리, 저장, 공유에 관한 분야이며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정보과학과 진로는 핵심 개념이 정보사회의 미래, 정보과학의 직업군, 정보과학 기술이 활용된 직업군 등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정보과학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기존 직업의 모습이 바뀌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주는 정보과학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모든 직업군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과학 전공 분야의 직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영상 인식 처리 전문가, 인공지능까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정보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의료, 과학, 스포츠, 예술, 행정, 축산업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자세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펴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직업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가상현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관람객이 보고 싶은 시점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특수 영상 기법으로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에 무언가를 끼고 다른 공간에 가서 그 공간 속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음향 효과까지 더해져서 관람객이 실제로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들을 해서 실제 눈앞에 문화유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앞에서 얘기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똑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이고요.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영상 처리 관련 업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디지털 영상 인식 전문가와 결합이 될 수 있고 더 이론 분야로 따지면은 그래픽스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정보윤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괄호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사이버 윤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생각 깨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는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등장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문, 홍채, 음성과 같은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도 개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는 지문, 홍채, 음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도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홍채, 사람마다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눈의 망막이나 홍채 등으로 개인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움직임을 디지털로 분석하여 발걸음의 폭, 걷는 속도 등으로 개인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한 얼굴을 스캔한 이미지, 특징적인 부분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와 비교하여 개인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정보와 공유해야 할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여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유해야 할 정보와 보호해야 할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유통되며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재난정보나 교통정책 정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가 되고 이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SNS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용어사전을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 이야기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개인이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 범죄와 같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또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명예나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공유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존의 정보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보호해야 하는 정보도 있으므로 정보를 알맞게 구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도착 시간 정보, 어떤 지역의 태풍 피해 정보,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병원 진료 시간 등은 대중한테 공개된 정보로서 공유되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 전화번호, 집 주소, 진료 기록 등과 같은 것들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져야 하고 전화번호와 집 주소, 진료 기록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법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법의 종류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말하고요. 하나의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 유출이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줘야 되고 공유 폴더나 전자우편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조항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공민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적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에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암호화를 하거나 아이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아이핀이라는 것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암호화된 것들이나 아이핀 또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줘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대규모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개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제를 확대해야 되며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의 결과물이고 말,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모든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고요.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 인격권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은 복제 배포권, 공중 송신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작자의 명예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겹치더라도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은 위에는 이제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아래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작 인격권에 해당이 되고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저작 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이 있는데요.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이것을 남들한테 꺼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의해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 표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저작물에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실을지, 실명으로 할지 아니면은 다른 이름으로 할지, 자기가 글을 쓴다면은 저자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일 유지권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작 재산권은 다시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복제 백복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복제 배포권은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배포권은 원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작자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복제권을 줘서 그것을 복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포권을 줘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송신권은 이제 방송과 관련될 텐데요. 저작물을 공중이나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권은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인데요.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설,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서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동일 유지성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동일 유지권은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고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위치 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스마트폰에 의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정보의 유출이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사업자는 무조건 위치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고요. 위치 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꼭 취해야 합니다. 그냥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숨겨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정보를 꼭 암호화 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에는 이제 정보 공유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때는 다음 네 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따라줘야 됩니다. 개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며 친한 친구의 개인정보라도 동의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저작권은 저작권이 있는 정보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CCL이 있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CCL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양의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달러 모양의 표시가 있다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이렇게 등호 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이 있다면 이거는 변경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적 변경을 허락하되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 목적을 밝히고 이용 허락 범위 등의 조건에 맞추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활용 목적을 밝힌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의 허가권을 확인한 후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그 코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과 같이 이것도 이용 허가권이 있으므로 그 허가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사용 권한을 찾기 위해 먼저 CCL을 공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작물을 꼭 출처를 표시해달라 했을 때는 요 사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영리적인 목적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요 달러 표시,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을 변경을 허락한다고 하면 요 표시를 해줘야 되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 등호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에서는 내려받은 저작물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은 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보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보보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탐색하여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운영체제 보안, 설정 등을 통해 정보 보안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성취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로는 정보 보안, 실천 방법, 쿠키, 방화벽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필요성인데요. 다양한 정보들이 생산 공유되면서 정보 보안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보 유출 및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정보 보안은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정보 및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자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데요, 정보들이. 근데 악성 소프트웨어나 스팸 메일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정보 보안의 대책이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정보보안 실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실천 방법으로는 비밀번호 설정, 웹브라우저 보안, 방화벽 설정, 보안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외부 침입자가 내 컴퓨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것을 다 섞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비밀번호의 길이에 따라서 암호를 해독하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길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의 보안 방법에는 잠금 패턴, 비밀번호, 지문 인식 등이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아내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방법 말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면 지문이나 얼굴,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 방법은 편리하게 만드는 비밀번호가 대체되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이 되고요. 얼굴 인식은 이렇게 얼굴을 비춰서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 홍채 인식은 눈을 보는 거고, 정맥 인식은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 브라우저 보안인데요.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이트 정보 등을 저장하는 것을 쿠키라고 합니다. 이 쿠키라는 것은 다음번에 접속했을 때 더 빠르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거에는 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 삭제하는 방법은 제어판의 인터넷 옵션에서 내 컴퓨터에 설치된 쿠키 현황을 살펴보고 임시 인터넷 파일을 누르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보안 설정인데요. 방화벽 설정입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고 정상적인 접근만 허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벽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방화벽을 항상 활성화하여 바이러스,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이나 불법적인 정보 유출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방화벽 설정 방법은 제어판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방화벽을 누르고 그 안에서 해당하는 방화벽을 설정하거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방화벽의 규칙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 방법 업데이트인데요. 백신 프로그램은 방화벽과는 조금 다른 것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감염된 파일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에 들어가고 윈도우 디펜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호 설정을 눌러주면 되고요. 보안 업데이트 설정 방법은 시작,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안 업데이트라는 것은 백신 프로그램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 생성된 것들을 감당을 하려면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해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컴퓨터를 최적화해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업데이트는 항상 자동 설정으로 놓고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캡차인데요. 캡차라는 것은 어떤 문자,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왔던 문자 모양을 따라쳤을 텐데 그것이 바로 캡차입니다. 캡차라는 것은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프로그램이 판별해주는 기술로서 문자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방지할 수 있냐면 인터넷에 대량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게시판에 엄청난 글들을 많이 올리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스팸 메일들을 보내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인류의 고문서를 전자정보로 바꾸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는 문자를 그냥 비틀어서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고문서의 문서들을 따와서 사람들한테 구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리캡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캡차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직접 고문서의 단어들을 해독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인류의 자원을 보존하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문서도 해결을 하고 사람과 컴퓨터도 구분을 할 수 있는 리캡차라는 기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활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허가권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알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성취 기준으로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요소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권이 있고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에는 소프트웨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으로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즉, 앞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언급했었는데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사람의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해 주는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에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어로 표현한 창작물이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고요. 일반 저작물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쉽게 사용, 수정, 배포,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하드웨어 같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하나 더 뚝딱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벌써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복제가 쉽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굉장히 사용, 수정, 배포가 쉬우므로 불법적인 다운로드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인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사용권을 구입한 후에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보호되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므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테고요. 그럼 관련 일자리도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즉, 사용 허가권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사용 허가권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나눠지는 것에 대한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라이선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사용자에게 지정한 조건하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권리를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윈도우, 한글, 엑셀 등이 해당합니다. 쉐어웨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입을 유도하는 것이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는 포토샵, 백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웨어에는 개인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기업은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곰플레이어가 있고 압축 프로그램은 반디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이 쓸 때 반디집을 사용해도 되지만 회사에 가서 반디집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주의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에는 예로 리눅스 오픈 오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냥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사용 허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허가권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이 프로그램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이선스에는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를 한다던가 제품명 중복 방지를 한다던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던가 소스코드를 똑같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 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썼으면 똑같이 소스코드를 공개해줘야 되는
소스코드 공개 조항이 있고요. 특허 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알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성취 기준인데요. 학습 요소로는 사이버 윤리, 사이버 범죄, 사이버 윤리 관련 법과 제도,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사이버 윤리라는 것은 다시 살펴보자면 사이버 윤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 등 윤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규범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 사이버를 빼고 윤리라는 것들을 배우죠. 이 컴퓨터 공간에서는 사이버를 붙여서 사이버 윤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비슷한 컴퓨터의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윤리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 책임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존중의 원칙, 나 자신의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겠죠. 이게 바로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냐면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사이버 언어를 폭력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완전성, 공정성 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이버 성폭력,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임의 원칙.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해약금지의 원칙.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 사기, 반사회적 사이트 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문자 채팅방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은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바로 정의의 원칙과 연관이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윤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인데요. 정보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 사회에서 통용되던 윤리와 법적 제도 장치로는 사이버 범죄나 사고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규범이 마련되었는데요. 그것에는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보호,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어떤 학생이 굉장히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개인정보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하는 것들은 이 1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등급을 표시해야 되고 불법 게임 유통을 해서는 안 되며 게임 몰입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을 만든 뒤에 나중에 게임을 등급을 분류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게임을 배포할 시에는 게임 등급을 표시하고 배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게임도 불법적으로 유통을 해서는 안 되며 게임이 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임 중독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통신비밀보호법인데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감청 및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청취, 금지, 대화 내용 공개, 누설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즘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녹음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음성을 녹음한다고 해서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므로 잘 이러한 것,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대응 방안인데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므로 컴퓨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버 범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지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10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데요. 컴퓨터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악용하여 해킹 등을 통해 중요 정보를 유출을 시키게 됩니다.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성과 기술성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돈을 주고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해킹을 가능한데요. 만약에 정부기관이나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곳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이 필요합니다. 무제한성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24시간 일을 하게 되고 컴퓨터는 여러분 혼자 관리를 한 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대를 관리할 수가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이 발생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범죄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빠르게 전파되고 모든 업무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것이 여러분 만든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PC에 심게 된다면 여러분들 PC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에게 종속되는 좀비 PC가 됩니다. 그 좀비 PC들은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한 사람에게 의해서 조종이 되고 그 모든 PC들이 한꺼번에 범죄에 사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은행 같은 곳에서 한 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에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게 1000만 명, 5천만 명이 된다고 하면 100원일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범죄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글이나 사진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악성 댓글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정보를 캐내는 것들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버 사기인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아주 제일 간단하게 사용되는 범죄 행위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피싱,
스미싱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융기관으로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하는데요. 그 뒤에 그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 개인정보를 빼내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행위를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이라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문자 메시지의 SMS와 피싱을 합친 합성어로 스미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휴대전화 내용의 정보를 빼내어 가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 모든 문자 메시지는 일단 절대로 누르지 말고 그냥 삭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디도스인데요. 디도스는 많은 수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감염된 컴퓨터를 좀비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악성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심어 놓으면 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들은 모두 이렇게 좀비 컴퓨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원하는 대로 조종이 되고 그 조정된 컴퓨터들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해킹인데요. 해킹은 불법으로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은 시스템 성능 저하, 파일 삭제, 개인정보 유출, 원격 제어 등이 존재합니다. 자,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어가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피싱이 있었는데요. 피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금융기관을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행위인데요. 여기서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하는 게 피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파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특정한 웹사이트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그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은행이라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진짜 우리은행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코드에 감염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접속을 감지하고 우리은행으로 위장된 사이트에 접속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위장된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은행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그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어가는 행위를 바로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싱과 파밍을 잘 구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10번째, 랜섬웨어라는 것은 컴퓨팅 시스템을 감염시켜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랜섬웨어에 걸렸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메인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 창에 여러분들이 이 암호를 심어 놓은 사람의 암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컴퓨터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방어벽을 활성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예절인 네티켓을 잘 지켜야 하고요. 세 번째, 웹사이트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전부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나 전자우편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요. 다섯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핵심 개념은 정보 보호,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 공유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나 저작권이 있는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정보 보안은 정보 보안과 실천 방안이 핵심 개념으로서 정보 보안은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정보 및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보안의 방법에는 비밀번호 설정, 웹브라우저 보안, 방어벽 설정, 백신 프로그램 설치, 보안 업데이트 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활용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사용의 범위와 방법을 지정한 사용 허가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용 허가권에는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윤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윤리적인 것과 아닌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규범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성취 기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보 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정보 보안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한차 씨를 통해서 아예 봤듯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으로서 있습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는 전자 시스템을 해킹과 공격과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면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운영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1단원에서 정보과학의 분야에서 이런 분야를 모두 통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정보 교과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